왜 유독 한국에는 비범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까요? 수십 년간 천재성을 연구하며 세계 교육계를 이끌어 온 한석학이 있었습니다. 인재를 가려내고 키우는데 일생을 바친 최고의 권위자였죠. 그런 그가 한국을 방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범한 중학생의 풀이의 할 말을 잃고 어린 고등학생의 통찰력 앞에서 완패를 선언했으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앞에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동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는 운이 아닌 치밀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이죠. 대체 무엇이 그의 학문적 신념을 뿌리째 뒤흔들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 헌터입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 특히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되고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인지과학 교수예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영재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흔히 천재성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잠재력은 마치 땅속 깊이 묻힌 희귀한 원석과 같아서 세심하게 발견하고 정성껏 다듬어야만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핀란드의 자유로운 교육 환경이든 싱가포르의 효율적인 시스템이든 이스라엘의 창의적인 접근법이든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돕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문다는 것이 제 오랜 학문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젊은 한국계 연구원 민준이라는 친구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제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바로 한국 방문을 강력히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제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잘 짜인 공정 라인에서 규격화된 상품을 찍어내듯 시스템을 통해 천재를 양산한다는 개념이었죠. 양산이라니요. 잠재력이라는 섬세하고 복잡한 개념을 그렇게 기계적인 용어로 표현하다니요. 솔직히 불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제 연구와 신념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때까지 제 머릿속 한국은 K-팝의 화려한 군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인터넷망 같은 이미지들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저 악명 높은 입시 경쟁과 밤샘 공부 같은 다소 극단적이고 피상적인 그림만 떠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교육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민준 연구원의 말을 그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재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증폭시킨다. 제 연구 프레임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었죠. 결국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방문을 통해 제 오랜 신념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의 명확한 한계를 파악하여 다음 논문에 인용할 좋은 발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은 비뚤어진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학문적 정당성을 재확인할 비교 대상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과연 한국이 제 예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된 몽롱한 상태였어요. 저는 어느 평범해 보이는 중학교의 수학 수업을 참관하는 다소 형식적인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지루함을 감추기 어려웠죠. 스탠퍼드 제 강의실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명석한 학생들과 이 교실의 분위기를 비교하며
속으로 은근한 우월감마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학생, 이름이 하준이라고 들었는데 칠판 앞으로 나가 기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평범한 풀이 과정을 따라가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소 평면을 도입해서 기하학적인 관계를 대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였죠. 이건 제가 스탠퍼드 수학과 학부생들에게 과제로 내주곤 했던 상당히 고급스러운 접근법이었어요. 깜짝 놀라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수 마크에게 제 놀라움을 속삭였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연히 얻어 걸렸거나 어디선가 본 풀이를 그대로 외워서 쓴 것일 거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준 학생의 풀이는 군더더기 없이 논리 정연했고 개념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망설임 없는 직관이 번뜩였어요. 마치 수많은 훈련을 거친 체스 마스터가 다음 수를 예측하고 두는 것처럼 정교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풀이가 단순한 암기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런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범한 중학교 교실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접근이었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그 학생은 쑥스러운 듯 볼을 긁적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 그건 학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그냥 익숙한 패턴이라서 그렇게 풀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학원, 패턴?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당장 영재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지역신문의 기사라도 실렸을 법한 뛰어난 발상을 보여준 아이가 여기서는 그저 학원에서 배운 패턴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건가요? 마치 아주 어려운 퍼즐 조각을 맞췄는데 그게 원래 설명서에 그려진 그림이었다는 듯한 태도였죠.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학생 본인의 태도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그 학생을 다시 찾아가 물어봤어요. 수학 공부가 재미있는지 좋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뉘앙스였어요. 열정이나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이 아이를 움직이는 동력일까요? 저는 이 기묘하고도 강력해 보이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너무나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이라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패턴화된 영재성이라는 모순적인 개념.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제 오랜 믿음을 흔드는 지적 충격이었어요. 이 나라의 교육은 제가 알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학원이라는 키워드에 강하게 이끌려 저는 다음 날 저녁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의 대치동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이지 경이롭다 못해 압도적이었어요. 수백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학원 간판들이 밤거리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교복을 입거나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학생들이 쉴 새 없이 건물 사이를 오가는 모습은 마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거대한 산업단지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나라의 교육 지구와도 달랐습니다. 규모나 밀집도 면에서 상상을 초월했죠. 저는 하준 학생이 언급했던 수학 전문 학원의 후신격으로 보이는 입시 전략 연구소라는 곳을 찾아갔고 그곳의 소장이라는 세진 씨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사무실 벽면은 온통 복잡한 데이터 차트와 분석 그래프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곳이 추구하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곳의 교육 방식이 미국과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을 설계하여 목표를 달성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변화 추이는 기본이고 문제 유형별 정답률, 풀이 시간 분포, 심지어는 학생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패턴과 취약 시간대까지 면밀히 분석한다고 해요.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학생에게 최적화된 로드맵을 짜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로드맵은 학생이 특정 목표 점수나 대학에 합격하기까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말 그대로 설계도와 같았죠. 순간 스탠퍼드에서 제가 늘 강조하던 질문하는 용기, 정답 없는 탐구의 즐거움, 창의적인 실패의 가치 같은 개념들이 이곳에서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낯선 이야기로 들릴까 하는 생각에 아찔해졌습니다. 세진 소장은 마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듯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인 길을 미리 설계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그 설계된 길 위를 최대한 빠르게 오차 없이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만약 아이가 그 정해진 길 자체에 의문을 품거나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제 속마음의 질문이 무색하게 그런 아이는 시스템에 최적화되지 못한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학생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평가받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창의성에 대한 제 질문에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조차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발현되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다소 섬뜩하게 들리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탐험가보다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 오차 없이 돌진하는 정밀 기계 같은 두뇌가 더 환영받는 냉정한 현실을 목격한 기분이었죠. 그가 건넨 중이 최상위권 12주 완성.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자를 받아들고 넘겨보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차별 학습 목표, 예상 문제 유형, 심지어 권장, 수면 시간까지 세세하게 계획된 그 로드맵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잠재력 발현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천재를 찾아 헤맨다면 한국은 천재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상. 그 거대하고 정교하며 냉정하기까지 한 시스템 앞에서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교육 철학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듯한 충격적인 밤이었어요. 대치동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놀라운 단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교육 데이터 분석 센터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미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실의 벽면 전체가 거대한 인터랙티브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백 가지가 넘어 보이는 교육 관련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를 그려내는 모습은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를 방불케 했죠. 이런 환경 자체가 교육 데이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센터의 수석 연구원이라는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초계인화 학습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기록이나 문제 풀이 패턴, 오답 유형 분석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물론이고 심지어 키보드를 입력하는 속도의 미세한 변화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궤적, 그리고 웹캠을 통해 학생의 시선을 추적하는 데이터까지 분석한다고 해요.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통해 학생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거의 초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콘텐츠와 문제의 난이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여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탠퍼드의 제 연구실에서도 아직 이론적인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기술들이 이곳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 수학이라면 질색하던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 학생이 시각적 정보보다는 청각적이고 서사적인 정보에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 개념을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맞춤형 오디오북과 인터랙티브 퀘스트 형태의 학습 자료를 제공했고, 그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그 학생이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의 접근법은 아이가 가진 잠재력의 교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상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아이를 그 목표에 도달시키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데이터로 찾아내어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말을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재는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영재처럼 보이는 혹은 실제 영재만큼의 뛰어난 성과를 내는 최적화된 학생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학생 데이터가 끊임없이 쌓이고 분석되면서 평범해 보이는 학생들조차 특정 분야에서는 영재에 버금가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한국 학생들 전체에게서 느꼈던 인상적인 상향, 평준화의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공식적인 일정을 잠시 벗어나 서울역 근처의 한 스터디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 구석자리에서 낡아 보이는 노트북 앞에 깊이 몰두해 있는 교복 차림의 한 소년, 시우를 우연히 보게 되었죠.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치동 같은 곳의 학원이나 고가의 컨설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진학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나를 위해 혼자 힘으로 코딩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학부생들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직접 구현하면서 자신만의 수학 문제, 풀이 보조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의 눈빛에서는 제가 풍족한 환경 속에서 만났던 스탠퍼드의 학생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절박함과 생존을 위한 치열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교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데이터 기반 시스템 안에서 최적화되는 아이들과 아무런 지원 없이 시스템 밖에서 오직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처절하게 분투하는 아이. 이 극단적인 두 모습이 공존하는 나라.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얼굴을 조금씩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한국 교육의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더욱 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5번째 날, 저는 후배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한 국제공학기술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조 발표자 중 한 명이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영재라고 해도 복잡한 산업기술이나 학문적 깊이가 요구되는 주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기껏해야 잘 준비된 발표 경험 쌓기 정도가 아닐까 하고요. 그러나 단상에 선 17세 소년, 과학영재학교 2학년이라는 유진 군의 발표는 시작과 동시에 저의 모든 안일한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발표 주제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생산 수율 예측 및 공정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들어만 봐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은 조금의 막힘도 없이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실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구축했다는 인공지능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 논리와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예측 정확도가 15% 이상 향상되었고
특히 찾아내기 어려운 특정 희귀 불량 패턴의 감지율은 30%나 개선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연구의 독창성과 실질적인 효용성을 명확히 증명해 보였죠.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연구가 단순히 이론적인 모델 제시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업의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 검증하고 있다는 설명에서는 이 학생의 연구가 이미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럼 종료 후 확인해 보니 삼성전자의 한 선임 연구원은 유진 학생의 알고리즘이 내부 테스트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보였으며 실제 공정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주기도 했어요. 고등학생의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기업에서 진지하게 도입을 고려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경력이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어쩌면 노벨상 수상자급일지도 모르는 석학들의 날카롭고 복잡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유진 군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수년간 해당 분야를 연구해온 노련한 박사과정 연구원처럼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저 학생은 제가 알던 영재의 범주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것이 과연 개인의 타고난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한국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일까요?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지원을 받으며 저렇게 경이로운 수준으로 성장한 유진 학생과 아무런 지원 없이 시스템 밖에서 노트북 하나로 홀로 분투하던 시우 학생.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모습이 공존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육 시스템, 그 비밀의 핵심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즉시 한국교육부 측에 연락해 영재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수석정책자문관이라는 태영 씨는 제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단호하고 명확한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영재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육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다면적인 잠재력 진단 검사 시스템, 그 결과에 따라 영재교육원, 과학중점학교, 과학고나 영재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발 및 육성 트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성장을 30개가 넘는 세부 역량 지표에 기반한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과 심화 교육,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핵심적인 인적 자원 개발 프로젝트라는 그의 설명에서는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교육을 국가 생존 전략 그 자체로 규정하는 그 명확함과 시스템의 정교함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과 함께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IQ 150의 천재 1명을 찾아내는 것보다 IQ 130의 인재 1000명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더 강력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교육포럼의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는 제 전문 분야와도 깊이 맞닿아 있었기에 며칠간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충격과 경이로움을 정리하여 발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국 교육 시스템의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데이터 중심 교육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의성 발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나름의 통찰과 비판을 균형 있게 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으리라 자신했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계획은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오른 단정한 교복 차림의 한 고등학생 때문이었죠. 이름은 나중에야 선우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초계인어 학습 데이터의 교육적 효과와 윤리적 딜레마 한국형 AI 교육 모델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듯 준비된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생은 놀라운 깊이와 통찰력으로 좌중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현재 한국에서 활발히 적용되는 데이터 기반 교육 모델의 명확한 장점과 동시에 간과하기 쉬운 한계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 중심의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이는 대안 모델까지 제시하는 모습에서는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선 깊은 사유의 흔적이 느껴졌죠. 지난 수십 년간 저는 탈무드식 토론과 끊임없는 질문을 통한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자의 자율적인 탐구를 통한 창의성의 발현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 어린 학생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교육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함과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앞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학생이 보여주는 지적 수준은 제가 가르치는 스탠퍼드의 우수한 대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패널 토론 시간이 되자 저는 그의 발표 내용과 그가 상징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 어쩌면 제 신념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판적인 관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나치게 잘 설계된 시스템은 결국 개인의 자율성과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현했죠. 제 딴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조금도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질문의 전제 자체에 도전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잘 설계된 한국형 시스템은 단순히 학습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화된 자유와 예측 가능한 탈주로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창의성이란 완전한 자유나 혼돈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명확한 질서와 주어진 한계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려는 통제된 방식으로 탈출을 시도할 때 더욱 강력하게 단련되고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학교 현장의 데이터를 근거로 들며 체계적인 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학생들이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죠. 그의 답변은 제가 제기했던 질문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만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에게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결국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솔직한 심정을 대중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이란 철학이자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고 믿어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이 때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과학이자 정교한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단상 위에 저 어린 학생이 오늘만큼은 저의 스승이었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선우 학생에게 다가가 어떻게 그런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자신의 학교에만 해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 수십 명은 더 될 것이며 다만 그 친구들은 자신처럼 이론적인 담론을 펼치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관심과 재능을 보일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길러내고 있는 인재의 저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스탠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교에게 짧지만 단호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교육혁명의 진원지는 우리가 주목해왔던 핀란드나 싱가포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바로 한국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육 모델과 잠재력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에서의 짧은 여정은 저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신념과 연구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천재는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교하게 설계될 수도 있다는 불편하지만 강력한 진실. 한국은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기적처럼 보이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복제하려는 제가 아는 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옳은 길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육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이제껏 제가 외면하거나 간과해왔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임은 분명했습니다. 저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탠퍼드 석학예단 헌터 교수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오랜 학문적 신념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어요. 타고난 천재성을 발견하고 돕는 것을 넘어 마치 정교한 설계처럼 인재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교육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준비하며 때로는 가슴 뭉클함을, 때로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교육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힘을 실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스템 속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고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렇게 의미 있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